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연구실장 이내주입니다. 예, 신정태 교수입니다. 자, 이번 전쟁사 이야기도 우리나라 최고의 전사적지 잡사가 전문가이신 신정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은 네 번째 전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주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렇게 개설서에서 들으시면은 전사자죠. 1000만, 부상 2000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약 4년 4개월 걸린 전쟁 기간 동안 여기저기 격전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많은 격전지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이렇게 꼽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베르당 요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신 교수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오늘은 그 베르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베르당 하지만은 그게 진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그 위치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현재 그 지도에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 지역에서 프랑스 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베르등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저 도시는 프랑스 수도 파리로 가는 그 길목에 있죠. 전략적인 그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베르당에 있는 그 전적지에 대해서 요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베르당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지 전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르당 전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베르당 전투는 1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길고도 잔혹했던 전투로 꼽히고 있죠. 1916년 2월부터 17년 여름까지 프랑스 베르등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군의 반복적인 공격 또 프랑스군의 반복적인 반격이 있었던 곳입니다.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한 54만, 독일군이 한 43만 정도, 거의 합치면 한 100만 정도 되는 사상자가, 한 지역에서 100만 가까이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없어요. 세계 전쟁 역사에서 단일 전투에서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생긴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고할에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죠. 특히 그 훗날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던 유명한 드골이 당시에 대위계급으로 중대장으로 참전했다가 독일군에게 포로가 된 지역이 바로 저 베르등입니다. 그럼 베르당이 아까 이제 파리로 통하는 뭐 길목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전략지 요충지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1차 대전 그 전에도 베르당에서 뭔가 좀 전투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프랑스에서는 베르등 자체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무렵 인구는 한 3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적으로 봐서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죠. 1871년 보불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군이 파리로 몰려 들어오는 그 프로이센군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격전을 치른 곳이 바로 저 베르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스당에서 나폴레옹 3세가 포로될 정도로 프랑스군이 참패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막았으니까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장소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인구가 3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그만 도시인데 왜 이렇게 1차 대전 때 수많은 인명이 손실되는 격전이 왜 하필이면 거기서 벌어진 거죠? 베르당에서? 당시에 독일군 참모총장이었던 헬켄하인 원수는 기관총으로 무장된 참호 앞에서 이 정체된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을 구상하게 되죠. 그 작전명이 사형장 작전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프랑스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장소를 몇 개 골라서 공격을 하게 되면 프랑스가 계속 병력을 그쪽 지역으로 동원해서 방할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 독일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프랑스군을 경멸한다 라고 계획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베르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독일군이 그 팔케라인 참모총장이 의도적으로 프랑스의 인명을 거기서 했더니 그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뭐 말하자면 대량살상하겠다는 의도로 이 작전을 실행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군이 소모전을 펴서 어떤 전황을 바꾸고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 한 지점으로 선택된 곳이 운 나쁘게도 베르등이었고 1916년 2월 25일 날 독일군은 베르등 외곽에 아주 두오목 요새로 견고한 요새가 있었는데 그것부터
함락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베르등 요새를 지켜내는 것이 절대절명인 그런 과제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120년 전 당시에 화포는 저런 식으로 뭐 오늘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독일군이 이렇게 마음먹고 이 베르당에서 이렇게 했던 소모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프랑스는 뭐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했죠? 예, 이 프랑스군은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베탱 장군이라는 이 사람을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베탱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베르등 요새는 반드시 사수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이 장병들에게 불어넣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군은 옛날부터 이 돌격을 갖다가 공세지상주의 뭐 이런 그런 위주의 전술을 폈는데 방어전으로 이제 주력을 하게 되고 포대의 위치도 바꾸고 병력을 집중시켜서 필요할 때 반격에 이제 나서게 되죠. 원래 베르당 전투 초기에는 이제 독일군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두오목 요새도 뭐 독일군한테 뺏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맹장으로 유명한 이제 페땅 장군을 거기다 투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투입된 다음에 어떻게 전황이 좀 바뀝니까? 예, 이 페탱 장군이 분석해 보니까 이 프랑스군이 요새도 뺏기고 밀린 건 딴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독일군의 어떤 전력 그것 때문에 물러선 것이다. 그래서 즉각 이제 그 파리 전쟁본부에 보고를 하게 되죠. 병력 20만 명 그리고 필요한 보급을 갖다가 빨리 좀 지원해달라 해서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엄청난 수의 이제 자동차와 병력들이 다시 이 베르등으로 이제 몰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음 날에 그 병력들이 도착하니까 두오목 요새를 다시 프랑스군이 재탈환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오목 요새가 성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곽 자체가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치열한 포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사진이 형체를 진짜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병력 소모만 가져오는 소모전 전투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독일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프랑스군을 또 끌어들이고 한번 격렬 시켜서 전쟁을 끝나는 전술을 폈는데 프랑스군 마찬가지 최대한 독일군 병력을 소모시키게 대규모의 쌍방이 이제 희생자가 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양측 다 투입된 병력들은 파리 때처럼 죽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만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양측에서 저렇게 100만의 사상자가 났으면은 진짜 참혹했겠네요. 예. 그 뭐 참혹성을 알려주는 뭐 기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쪽에 가면 크고 작은 전쟁 기념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전쟁 기념관에 참전용사 증언록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두개골이 없어도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봤답니다. 발목이 달아난 그런 병사도 또 뛰는 걸 보고 또 잘린 다리를 끌고 넘어지면서 가까이 있는 포탄 구멍으로 병사들이 들어가기도 살려고. 그럼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어떤 병사는 1km 되는 거리를 손으로 기어가면서 자기한테 떨어져 나온 무릎을 들고 또 갔다고 그럽니다. 응급 고소까지 온 병사는 움켜진 손 밖으로 나온 그 창자를 자기가 밀어 넣으면서 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입이 없는 사람, 아래턱이 없는 사람, 얼굴이 없는 사람까지도 이 참전 용사를 보았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제 안 보고 저 기록만 봐도 진짜 정말로 참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전쟁이라는 게 뭔지. 근데 되게 이제 베르당 전투하면 이제 보통 후일담으로 얘기되는 게 저 페땅 장군이 거기서 이제 사령관으로 저 성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되는 드골이 이제 중대장으로 이제 참전했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드골은 나중에 포로가 되긴 합니다만, 예. 됐다가 석방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30년 지난 다음 2차 대전 때는 또 역전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니까 페땅이 이제 그 소위 그 비시정부에게 수반이 돼가지고 이제 예. 일종의 독일의 계례정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드골은 이제 런던으로 가서 임시정부에 수반이 되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드골이 승리자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페땅이 예. 뭐 재판에도 회부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예. 두 사람의 운명이 이게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됐죠? 그 예. 구체적으로?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페땅 장군은 프랑스인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렇겠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에 협조한 부역자로 다시 말하면 프랑스의 반역자로 체포돼서 드골 정권 하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패당 장군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기야 그 헤드였었으니까. 예.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당시에 더골이 자기의 그때 지휘관이었던 패당에게 베풀었던 은총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패당은 그 감옥 안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기야 그때 제가 보니까 패당의 나이가 90이 거의 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두 영웅의 어느 면에서 그 운명이 참 전쟁 때문에 저희가 엇갈리기도 하네요. 아까 그 배당 전투가 거의 100만이 죽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 주로 참호라든가 요새에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참호에 있는 뭐 적병을 어떻게 뭐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을 텐데 새로운 무기가 그때 좀 나왔습니까? 예, 그 중에 아주 그 독특한 무기가 바로 화염방사기. 독일군이 한 30m 정도 나가는 불꽃을 뿜어내는 화염방사기를 이제 처음 사용했죠. 이 화염방사기의 위력에 놀래서 항복하는 프랑스군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 도명 요새에 있던 그 정예 부대도 독일군에게 이 화염방사기 때문에 손을 들게 되죠. 한 요새 안으로 불 쏘아대는 거니까. 그럼요. 특히 이제 굴 속에 불이 들어가면 그게 그렇죠. 더 확산되니까. 탱크, 항공기, 독가스, 하여간 동원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는 다 동원해서 쌍방이 다 무자비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죠. 보통 참호전이 이제 요새전 이렇게 하면 숨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염방사기도 사용하고 아마 이 화학전, 독가스 같은 것도 상당히 유용했을 텐데 그것도 사용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베르등 전투의 실상은 더 참혹했죠. 특히 독일군이 기습적인 화학탄 공격 시에 즉각 방독면을 챙기지 못한 병사들은 독가스에 질식이 돼서 자신의 목을 쥐어 뜯으면서 참호 속에서 뒹굴다가 죽어갔다고 그럽니다. 참 처참하네요, 처참해. 베르당 전투가 이렇게 치열하게 거의 한 6개월 정도 전개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의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뭐 전쟁 유적지도 좀 많이 이렇게 남아있긴 하겠네요.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인상 깊은 곳이 혹시 있으셨어요? 예. 제가 몇 군데 유적지를 보면서 저는 이 총금 참호, 바이오네트 트렌치라는 팻말이 있는 그 유적지를 보면서 이 전장터에서 포병 화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유적지에 가시게 되면 유적지의 기념 형상이 소총에 꽂힌 긴 대금만 이렇게 밖으로 수십 개가 솟아나 있는 그런 기념 동상이 있는 데였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요 같은 기념 동상인데 왜 그러면 유적지에다 그런 특이한 기념 같은 동상이라든 기념 그걸 왜 남겨놓은 거죠? 예. 프랑스 사람들은. 그 이제 내용을 보니까 1916년 6월 10일 날 프랑스군 제137 보병연대의 2개 대대가 독일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 전방으로 배치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전방으로.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병력이 이동하는 것을 독일군 포병 관측병이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수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독일군 포병이 이동하는 프랑스군 2개 보병대대에 대해서 포탄을 퍼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2개 대대가 거의 다 전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알보병 이런 예.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런 방어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전진하려 같은 보병들을 알보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알보병이 포병의 어떤 포격에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이 이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처 그 방어 준비를 하지 못했던 프랑스 보병들은 진짜 우박같이 쏟아지는 독일군 포탄을 그대로 뒤집어 썼던 거죠. 중대장이 전화통을 뭐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지원해 달라고 뭐 해도 화약 냄새만 진동을 했고 아무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프랑스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보니까 수백 명의 보병 대대 병력이 거의 전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포탄을 많이 퍼부었던지 거기 있던 교통원은 다 무너지고 프랑스 군들의 총급만 그 교통호 흙더미 속에서 삐쭉삐쭉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포병의 집중 포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전쟁 사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전방에서 활동했던
프랑스군 이 부대 전몰장병들을 위해서 이 기념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군요. 이 특이한 기념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상으로는 192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총금 참호라는 이 전쟁 기념 시설을 그 현장에다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교통호와 총금을 상징하는 구조물과 건물 내부에 무너진 참호 흙더미 위에 십자가와 이제 총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꽃다발만 걸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후손들이 이런 전쟁 비극이 더 이상 체험하지 않도록 하늘에 대해서 아마 간절히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똑같은 비극이 마지노선에서 재현되게 되었죠. 역사라는 게 이게 반복된다고 이렇게. 예,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면 긴 이런 기념시설이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기념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만감의 교차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베르당 전쟁 유적지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럼 거기 가셨을 때 다 도보로 다니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거기? 예, 사실 그 넓은 지역을 다니기는 제일 좋은 건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다니는데 다행히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이용해서도 그 현장을 많이 잘 다녔습니다. 전혀 뭐 자전거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르당 전투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좀 뭐가 좀 남아있긴 합니까? 전사자 묘역이나 추모비 이런 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흔적이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전쟁이 끝난 지 한 12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지뢰지대 부근에는 철조망으로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고 있고 이 경고판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이 만들었던 교통 흔적 이런 것도 뚜렷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전쟁의 후유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한 100년이 지나야 된다. 한 1세기가 지나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죠. 실제 그 베르등 전적지에 보면 그런 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100년이 흘렀는데도 저렇게 교통은. 네, 지금 저 교통 흔적 보이죠? 옆에 빨간 원으로 표시는 저게 표지판입니다. 예, 저게 1916년도 베르등 전투 당시에 봤던 교통이었다. 저런 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유럽은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후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런 유적들이 아마 우리보다는 더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 지금 100만 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뭐 이 총검 그 유적 말고 또 딴 뭐 무슨 유적들이 또 있었나요? 예, 거기에 가면 이제 큰 이 프랑스를 위한 베르등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13만 명 정도 이제 그 프랑스군 전사자 유골을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베르등 지역에는 수십 개소의 독일군 장병 묘역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르등 국립묘지에는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만 한 5천 명 정도 그 십자가로 해서 무덤이 다 있고 한 무명용사 한 13만 명은 유골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3만 명의 그 유골은 길이가 한 137m 되는 그 석조 건물 안에 그대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해골이나 뭐 팔다리뼈 심지어 가루가 된 그런 것도 모아두고 있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석관을 놓아두고 있는데 이제 그 석관 안에는 실제 유골은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높이가 한 46m 정도 되는 충원탑, 교회, 그 불타고 있는 촛불 이런 게 그대로 아직 남아있죠. 저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베르당에 있으니까 프랑스군만 있겠지 생각하는데 보니까 독일군 그때 전사들도 이제 수거해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묻어주고 그랬나 보네요. 아니요. 저 기념시설은 프랑스군만 있고 독일군 묘역은 별도로 있다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발견되는 독일군 묘역은 저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하다 보면 여러 전사자가 나오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언노운 솔저스, 그 무명용사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사실 많았었네요. 그럼요. 자, 이게 사실은 1914년 7월 28일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4년 4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죠, 사실은. 그러다 1918년 11월 11일 날 이게 종전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 진정한 총력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뒤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뭐 피해 이런 게 엄청났을 텐데, 그거에 대해 잠깐 뭐 지금 뭐 1차 세계대전 그 희생자 수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유럽 국가에서만
죽은 인원이 한 1,000만 정도. 1,000만 명, 예.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 독일이 한 200만, 러시아가 한 180만, 프랑스가 한 140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한 110만, 영국이 한 75만, 그리고 미국은 늦게 참전했죠. 그렇죠. 1917년도에 참전했는데 한 75만 정도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망자 140만에다가 부상자가 또 280만이 됐습니다. 사상자로 따지면 한 420만 정도 됐죠. 징집된 인원 중에 2명 중에 1명 꼴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915년에 20세였던 세대를 프랑스인 세대를 비유를 하면 사망자가 한 27% 정도 됐고 그 부상자가 한 2배 정도 됐으니까 젊은 계층이 4명 중에서 3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사실 부상당한 사람도 평생을 그 부상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짐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랑스에서는 거의 20대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이 전쟁 후에 이것이 미친 사회적 영향도 엄청 컸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스스로 이제 불의 세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참호에서 불지옥을 경험했던 이 세대는 공통적으로 고뇌, 그렇죠. 불안, 심리적 상처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느낀 전사자들에 대한 부채의식,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20년 사이에 엄청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도 크게 미쳤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지역 그 나라들은 청년이 없는 나라, 엘리트가 사라진 국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대를 갖다가 유럽 지역에서는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오늘 했던 1차 세계대전의 가장 격전지였던 베르당 전투에서 봤고 또 이것이 엄청난 사람이 많이 젊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보면은 참 지구상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지금 21세기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참 인간이라는 것 또는 인간 집단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사실 새삼스럽게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그 과거의 전쟁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꼭 전쟁을 뭐 벌이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쟁을 막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오늘 전쟁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의 최대 격전지였던 베르당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곳을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오신 우리 신종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베르당 요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다음에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꼭 이렇게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흥미로운 전쟁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